이번 시간에는 중독 집단 상담의 운영과 적용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중독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먼저 집단 리더 혹은 상담자의 자격입니다. 집단 리더는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았거나 중독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자조 집단인데요. 물론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이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아서 전문적인 집단 상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리더가 고학력자여도 집단 상담의 이론과 기법에 관해 충분히 훈련받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집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관련 학회들에서도 집단 리더나 상담자가 받은 교육, 훈련, 수련 영역 범위 내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집단 상담과 관련된 학회나 협회들에서는 집단 리더의 최소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집단 경험은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그리고 수련 실습이나 인턴십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집단 리더라면 전문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는 윤리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원의 동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집단원들로부터 집단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집단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입각해서 집단원을 교육합니다. 동의서에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동기가 더 생기게 하는 또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집단원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는 집단원이 참여 전에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집단 과정에서 집단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특히 중독자 집단일 경우에 집단원이 마약 사용을 집단 상담 과정에서 노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이고 법적인 파급 효과도 명시해야 합니다. 중독 집단 상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는데요. 이 집단원의 비밀 보장과 그 한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독자 집단 상담에서는 동의서를 받으면서 비밀 유지와 관련한 정보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동의서에는 비밀 보장 외에 윤리적인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비밀 보장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집단이 생산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가 파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집단원들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켜야 하는 거죠. 또한 비밀 유지의 예상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비밀 유지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상되는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집단원이나 제3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원이 자살을 하고자 한다거나 위험한 일에 연루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의 비밀을 이렇게 비밀 보장을 파기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살해하려는 계획을 집단원이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비밀 내용을 밝히라는 법원의 요구가 타당할 경우입니다. 이를 돌려서 말하면 법원의 요구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의미죠. 세 번째는 전염성이 높고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이 걸렸다고 예상될 때는 아닙니다. 제가 시험 문제로도 이제 좀 내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질병이 걸린 것이 실제로 진단받았을 때만 비밀 보장의 예외라는 거죠. 이런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그냥 밝힌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비자발적인 집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비자발적인 참여자에 의해 다른 집단원의 치료 효과가 손상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집단원이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적이 되도록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비자발적인 참여자는 양질의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자와는 상담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고 뭐 법에서 뭔가 좀 예외가 된다든지 조금 탕감하게 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참여자가 자발적인 참여자의 능력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담자나 집단 리더는 그것을 면밀하게 평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처 방법에 대한 설명은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지만 대처 능력이 강의실에서 배워지는 것보다는 집단 운영 경험에 의해서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독 집단 상담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다양성 관리는 매우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집단도 완벽한 의미에서 동질 집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단원의 다양한 욕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단에서 고려해야 될 다양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전형적 차원에서의 다양성입니다. 여기에는 뭐 성별의 차이, 남녀, 아니면 나이도 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문화, 민족성, 성적 지향은 뭐 이성이냐 동성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차원 정도의 다양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학력,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장 배경, 지역 특성, 또 관계 지위, 종교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인 민감성이 요구되는 차원입니다. 이건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역사적인 상황, 현재의 사회 맥락적 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무슨 지역 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에 뭐 좀 분쟁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집단에서 대표적인 다양성 몇 가지를 관리하는 요령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다룰 다양성은 성별입니다. 성별로 동질 집단인 경우에는 안정감이나 집중력이 높아지긴 하지만 또 이질 집단에서는 중독 문제를 다루면서 원가족의 문제나 성별을 뛰어넘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문제는 남성과 여성은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 중에 하나는 남성들 중에는 집단 상담 참여하는 것이 여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들은 이 집단 상담 조금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단에서 성별과 관련해서 상담자가 민감하게 다뤄야 될 것들도 또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담자는 이 남성 집단원의 경우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 슬픔, 고통, 또 의존된다는 느낌, 분노와 같은 감정을 민감하게 다뤄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성 집단원인 경우엔 통찰이나 행동 변화가 일어나도록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되는 것, 또 특유의 여성 문제들을 또 잘 다뤄야 됩니다. 또 여성 집단원은 집단 상담에서 자신의 중독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느낌들, 또 죄책감, 수치심에 관해서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남녀 혼성 집단이 여성 동질 집단보다 여성 내담자에게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위한 집단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인데 이 남성 혼성 집단일 경우엔 여성 참여자가 그 안에서 집단 안에서 남성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기술을 익힐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참고로 또 남녀 혼성 집단은 남녀 비율이 조금 비슷할 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 대상의 다양성 문제인데요. 이 중독 대상의 다양성을 다룰 수 있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사실 물질 남용자들 간에는 특별한 역동성이 있어서 집단 응집성이 형성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 물질별로 동질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또 있을 수밖에 없죠. 경우에 따라서는. 따라서 집단 리더는 서로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중독자의 인식 차이가 집단원들 사이에서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식 차이의 예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익명의 마약 중독자 모임 NA에서는 술을
물질의 중독 물질의 한 종류로만 생각하지만 AA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AA에서는 술을 더 위험한 특별한 것으로 여기죠. AA에서는 알코올을 카페인이나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 금주령이 내려졌을 때 마리화나로 대체가 안 됐다는 것이 바로 안 된 것이 바로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이 같은 문제를 가진 치료 집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 물질을 다루는 집단에서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지향의 차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애인지 양성애자인지 아니면 동성애자인지 뭐 양성애자들보다 동성애자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지만 사실 사실 성적 소수자가 이 이성애자들보다 무언가에 중독될 위험성이 두세 배 높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집단을 구성할 때 성적 소수자들로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구성하여서 상담하는 것도 둘 다 가능합니다. 아무튼 집단 상담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 집단 내에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성적 소수자가 집단원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고요.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잘 깨닫고 집단원 개인의 욕구와 전체 욕구에 세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인데요. 중독자의 배우자나 자녀도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의 태도와 또 가족의 구조 혹은 기능이 중독자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독자 가족에게도 변화를 주어야 이 중독자가 회복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독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은 중독자의 행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행동을 수정하고 새로운 대처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요. 중독자의 가족은 한동안 중독자를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했을 수 있고 또 반복적으로 부적응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가족을 또 교육시켜서 중독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독자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겠지만 또 가족도 물론 온전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독자 가족 집단에서는 경험과 문제 해결법을 서로 나누면서 또 격려하고 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중독자인 이 가족원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도 가지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들도 배우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독자가 물질을 계속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집단 상담을 통해 나머지 가족들은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중독 집단 상담의 운영과 적용에 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많은 이해가 있으셨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